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월 19일인 오늘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로 인공지능이 뽑혔습니다. 로봇 기술과 미래차 기술이 2위와 3위에 올랐고 수소와 에너지 기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확진자 격리 해제 등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부 방안은 내일 발표 예정인데 시점 연기 기한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촉 면회 허용 이후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에서 신규 발열 환자가 26만여 명으로 집계돼 누적 20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발표됐는데 정보당국은 북한의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대여섯 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법원의 주 거래 계좌 동결 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구글이 러시아에서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직원들 대다수를 철수시켰습니다. 구글은 러시아 법인이 영업을 종료해도 검색이나 유튜브, 지도, 지메일 등 무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8,130명으로 어제보다 3,2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 전보다는 7,700여 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2만 8,11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9명 감소한 274명으로 95일 만에 3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0명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84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7%포인트 오른 16.9%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3.9%,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4.7%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7만 1,637명으로 전날보다 3,9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2,110명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돼 온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가정의 달 5월에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접촉 면회 허용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에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는 접촉 면회를 허용한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11건과 3건으로 허용 전인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21건과 14건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네,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세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한 달 또는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입원비 지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한 달 동안 우리 일상은 빠르게 예전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휴대전화 가입자가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30분 이상 머문 경우를 집계했더니 코로나19 유행 전인 3년 전보다도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기지개를 켜듯이 이동량 또한 코로나 이전보다 1.3%가 늘어났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을 누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변화에 발맞춰 원래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2급 적용 안착기 시점을 오는 23일로 잡았습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지자체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큰데 그 기간을 한 달로 할지 무기한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착기로 전환된다 해도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입원 치료비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이제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좀 안착기에 가더라도 좀 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안착기 전환 결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BA4와 BA5가 국내에도 유입됐는데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2에서 13%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재유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착기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을 마련해 실내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겠다는 겁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비행기 안에는 내부 공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가장 높은 등급의 필터로 코로나를 포함해 바이러스의 99.9%를 여과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이달 초 LED와 나노튜브 등을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사멸시키는 광열 헤파 필터를 개발했고 제품을 생산 준비 중입니다. 이미 상용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에 헤파 필터를 달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긴 침방울을 차단한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술들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질병청과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가 모여 헤파 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한 헤파 필터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잦은 곳들이지만 이들 시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억제용이라 항바이러스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시간들이 또 길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고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 외 일반 병동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아 실내 환기가 안 되고 환자 수가 늘게 된다며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하루 10분씩 3번 이상 자연 환기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 설비를 계속 가동할 경우 공기 전파 가능성은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발열 환자가 2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26만 2,270여 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1만 3,28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1명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발생한 발열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197만 8,230여 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63명입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실제 누적 사망자 수가 공개된 통계치보다 대여섯 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주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도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은 북한에 화물기 석대 분량의 의약품과 긴급 방역 물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비행기의 기종과 항로까지 확인됐고 중국 의료진이 탔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한 번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这几天朝鲜有没有提出这种要求？关于你提到的具体的问题，我还不掌握具体的信息。 중국이 북한에 1차로 지원한 물품은 약 150톤 규모로 5톤짜리 중형 트럭 30대 분량입니다. 긴급 물품을 각지에서 구해 선양 공항에 갖다 놓는 데만도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북한이 이미 지난주 10일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날부터 평양이 봉쇄됐다는 지난 11일 YTN의 최초 보도 내용과도 시점이 일치합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봉쇄령을 내린 뒤 곧바로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이번 주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모르굴로프 차관이 북한 대사의 방문을 받고 코로나19 사태를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적극 선전하고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금까지 방역 사업에서 노출된 허점과 공간, 폐단과 결점을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협의들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격리병동을 전국적으로 증설하고 자택 격리자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독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 박약이라며 악성 전염병은 결코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732명으로 집계돼 오미크론 대박살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20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1% 증가했고 4월 초보다는 3배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 곡선을 보면 오미크론 대확산 때처럼 가파르진 않지만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하자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네, 5월 19일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특허청이 발명의 날을 맞아서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1위는 인공지능, 2위는 로봇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치고기는 간단한 구조로 된 우량계입니다. 하지만 농업국가 최초로 표준화된 강수량을 기록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치고기가 개발돼 반포된 것은 1441년 음력 4월 29일, 양력으로는 5월 19일입니다. 1957년부터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발명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등 총 768분이 참여해 2213개의 유효 응답을 얻었습니다. 1위는 인공지능이 차지했고
로봇 기술과 미래차 기술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수소와 에너지 기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주목받은 인공지능 기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로봇은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분야입니다. 미래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분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표준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과학 다큐멘터리 다큐S 프라임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펴낸 신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용 설명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할 방법을 담았습니다. 책에서는 메타버스와 5G, 인공지능, 라이브 커머스 등 ICT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되고 핵심 기술로 이어지는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과 개인이 대비해야 할 숙제에 대한 IT 전문가들의 충고도 담겼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이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현지 시간 18일 내놓은 2021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2 ppm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49%에 이르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데이터가 지난 20년간 해양 온난화 속도가 빨라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라고 우려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진행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와 해양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한 만큼 우리 연구기관이 IAEA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2회 당사국으로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한일 양자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매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대 기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1164포인트, 3.57% 하락한 31,490.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4.04% 떨어진 3,923.6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3% 급락한 11,418.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5일 4.99% 폭락 이후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월마트에 이어 타깃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타깃과 월마트의 주가는 각각 24%,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메이시스와 콜스의 주가도 각각 10%,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주가도 7% 이상 떨어졌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주가도 모두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으면서도 성장을 유지하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최근 미국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가 러시아의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러시아에서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직원들 대다수를 철수시켰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구글의 러시아인 직원 대다수가 러시아를 떠나되 계속 구글에서 일하겠다고 선택함에 따라 구글이 이들을 두바이 등으로 전보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은 러시아에 남되 구글에서 퇴사하기로 함에 따라 러시아에는 조만간 구글 직원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러시아 법인이 영업을 종료해도 검색이나 유튜브, 지도, 지메일 등 무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전쟁 범죄를 가리기 위해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이 1,000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처리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법원에 피고인 바딤 시시마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사관인 시시마린은 지난 2월 28일 62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의 추궁에 시시마린은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Чи ви визнаєте себе винуватим в вчиненні даног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Повністю? Повністю.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від дачі показань суду? Не відмовляєтесь.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시시마린은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쟁 범죄 11,000여 건을 파악했으며 피의자 50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폐허로 변한 아조스탈 제철소를 뒤로 한 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마리우폴에서 80일 넘게 버티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퇴각 결정으로 투항한 군인들입니다. 짐 검사와 몸 수색을 받은 군인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수용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사흘 사이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В Мариуполе заблокированные на заводе «Азовсталь» боевики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зов» и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должали сдаваться в плен.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항 군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포로 교환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일부에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포로 처리 과정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식량 안보 행동 촉구를 위한 강요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식량 위기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식량과 비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글로벌 식량 위기의 책임은 부당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이 글로벌 식량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발명의 날이 5월 19일로 제정된 이유는 조선시대 우리 농민들의 농사에 큰 도움이 됐던 추고기가 발명된 날이기 때문인데요. 번뜩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친다면 공상으로 끝나지만 실행으로 옮기면 추고기처럼 세상을 더 편리하게 하는 획기적인 발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